언젠가 모베는 자네가 자네만의 예술을 계속 추구한다면, 그리고 지금까지 해온 것보다 더 깊이 파고든다면 자네 자신을 찾을 수 있을 것이네 라고 말한 적이 있다. 2년 전의 일이다. 요즘 들어 그 말을 자주 생각한다. 결국 나는 나 자신을 찾았다. 바로 그 개가 나 자신이다. 조금 과장된 말일지도 모르지. 사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상황이 극단적인 건 아닌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이 표현이 옳다고 믿는다. 본질적인 것만 거론하자면 어제 편지에서 말한 대로 털 많은 양치기 개는 바로 나 자신이고 그 동물의 삶이 나의 삶이다. 너에게는 과장된 표현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 말을 취소할 마음은 없다. 나는 그 개의 길을 택했다는 걸 너에게 말해주고 싶다. 나는 개로 남아있을 것이고 가난할 것이고 화가가 될 것이다. 또 나는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남고 싶다. 자연을 떠난 자는 머릿속이 늘 이런저런 생각으로 복잡할 것이다. 계속 그렇게 살다 보면 더 이상 검은 것과 흰 것을 구분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기 십상이다. 그러고는 결국 애초에 원하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겠지. 너는 아직도 네가 평범한 사람이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다고 했지. 그러면서 너는 왜 네 영혼 속에 있는 최상의 가치를 죽여 없애려는 거냐? 그렇게 한다면 네가 겁내는 일이 이루어지고 말 것이다. 사람이 왜 평범하게 된다고 생각하니? 그건 세상이 명령하는 대로 오늘은 이것에 따르고 내일은 다른 것에 맞추면서 세상에 결코 반대하지 않고 다수의 의견에 따르기 때문이다. 수컷은 아주 야만적이다라는 미슐레의 말이 생각난다. 요즘 내 감정이 무척 격하다는 걸 알고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나 자신도 아주 야만적으로 보일 것이라는 사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물론 상대가 나보다 약한 경우에는 격한 감정을 가라앉히고 싸우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영적인 삶의 안내자라는 지위를 가진 사람과 원칙에 대해서 논쟁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결코 비열하지 않다. 같은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것이니까. 1883년 12월 17일 화가는 캔버스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기술을 형식의 문제로만 생각한다. 그래서 부적절하고 공허한 용어를 마음대로 짓거린다. 그냥 내버려 두자. 진정한 화가는 양심의 인도를 받는다. 화가의 영혼과 지성이 붓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붓이 그의 영혼과 지성을 위해서 존재한다. 진정한 화가는 캔버스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캔버스가 그를 두려워한다. 1885년 네 자신을 즐겨라. 여동생 윌에게. 나무와 비에 대해 쓴 너의 짧은 희곡에 대해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너도 자연 속에서 많은 꽃들이 발에 짓밟히고
얼어버리거나 시드는 걸 직접 봤을 것이다. 그리고 잘 익은 곡식이라고 해서 모두 흙으로 돌아가 싹을 틔우고 잎을 피울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도 알고 있을 것이다. 사람도 곡식에 비유할 수가 있다. 한 알의 곡식에도 싹을 틔울 힘이 있는 것처럼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사람에게도 그런 힘이 있다. 자연스러운 삶이란 싹을 틔우는 것이거든. 사람들이 싹을 틔울 수 있는 힘은 바로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겠지. 싹을 틔우지 못한 곡식알이 힘없이 맷돌 사이에 놓이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자연스러운 성장이 저지되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황 속에 놓이게 될 때가 있다. 그럴 때면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모르곤 하지. 자연스러운 생명 활동이 저지되었을 때 어쩔 수 없다고 굴복해버리기보다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문제가 무엇인지 또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내려는 사람이 있다. 그처럼 훌륭한 의지로 세상의 어둠을 밝혀온 소중한 위인을 책 속에서 찾아볼 수 있지. 그러나 그런 사람이 늘 위안이 되어주지는 못한다. 네 작품 문제로 돌아와서 우리를 돕거나 위안케 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어떤 힘이 우리 위에 존재한다는 믿음은 내가 받아들이기에 또 다른 사람에게 권하기에도 꺼림칙하다. 신은 이상한 존재여서 솔직히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 네 작품은 좀 감상적이고 형식도 앞에서 언급한 신의 섭리에 대한 설화를 연상시킨다. 혹은 그 섭리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데 그런 설화들은 대개 이치에 맞지 않고 반박의 여지도 많다. 내가 가장 불안하게 생각하는 점은 글을 쓰려면 공부를 더 해야 한다는 네 믿음이다. 제발 그러지 말아라. 내 소중한 동생아. 차라리 춤을 배우든지 장교나 서기 혹은 누구든 네 가까이 있는 사람과 사랑을 하렴. 한 번도 좋고 여러 번도 좋다. 네덜란드에서 공부를 하느니 차라리 바보짓을 몇 번이든 하렴. 공부는 사람을 둔하게 만들 뿐이다. 공부하겠다는 말은 듣고 싶지도 않다. 나는 아직도 말이 안 되는 연애 사건을 일으키곤 한다. 대개는 그런 사건으로 창피와 망신만 당할 뿐이지만 그래도 그렇게 한 것이 전적으로 옳았다고 생각한다. 과거에 종교나 사회주의에 심취한 적이 있는데 그때 실은 사랑에 빠졌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사랑에 빠지지 못해서 종교나 이념에 깊게 몰두하게 된 것이지. 그때는 예술도 지금보다 더 성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했다. 종교나 정의나 예술이 그렇게 신성할까? 자신의 사랑과 감정을 어떤 이념을 위해서 희생시키는 사람보다 사랑에 빠지는 사람이 더 거룩한데, 그건 그렇다 치고 글을 쓰고 싶다면 행동을 해라. 인생에 대해 무언가를 담고 있는 그림을 그리든지.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 살아 있어야 한다. 그러니 네 스스로 퇴보하길 바라지 않는 이상 공부는 필요하지 않다. 많이 즐기고 많은 재미를 느껴라. 그리고 오늘날 사람들이 예술에서 요구하는 것은 강렬한 색채와 강한 힘을 가진 살아있는 어떤 것임을 명심해라. 네 건강을 돌보고 힘을 기르고 강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최고의 공부이다. 내 그림을 이야기하자면 누이넨에서 그린 감자 먹는 사람들이 내가 그린 그림 중 제일 낫다고 생각한다. 그 후로는 모델을 구할 수가 없었다. 그 대신에 색채 문제를 고민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나중에라도 인물화를 위한 모델을 발견한다면 내가 단순히 녹색 톤의 풍경화나 꽃그림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을 텐데. 작년에는 회색, 분홍색, 부드럽거나 환한 녹색, 밝은 청색, 보라색, 노란색, 오렌지색, 찬란한 빨간색 외에 색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주로 꽃그림만 그렸다. 그 덕에 올여름 아시니에르에서 풍경화를 그릴 때 과거보다 더 많은 색을 볼 수 있었다. 지금은 그것을 초상화에도 적용해 보려고 한다. 물론 그런 작업을 하느라고 과거보다 못한 그림을 그려서는 안 되겠지. 그건 화가에게도 그림에게도 좋지 않으니까. 나는 우울증에 걸리거나 비뚤어지고 저기에 차서 성을 잘 내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은 모든 것을 용서하는 것이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면 마음의 평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심지어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거의 알지 못하거나 전혀 알지 못한 때라도 평정을 유지하는 것이 약국에서 파는 약보다 더 좋은 약이 될 것이다. 대부분의 일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자연스레 성장하고 발전하게 돼 있다. 그러나 너무 기를 쓰고 공부하지는 말아라. 공부는 독창성을 죽일 뿐이다. 네 자신을 즐겨라. 부족하게 즐기는 것보다는 지나치게 즐기는 쪽이 낫다. 그리고 예술이나 사랑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마라. 그건 주로 기질의 문제라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글을 쓰는 것보다 나와 함께 그림을 그리는 것이 너에게 더 도움이 될지도 모르며 네 감정을 그 방식으로 더 쉽게 표현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든다. 우리가 가까이서 살고 있다면 너에게 납득시킬 수도 있을 텐데. 여하튼 네가 그림을 그린다면 내가 뭔가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글 쓰는 일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예술가가 되려는 생각은 나쁘지 않다. 마음속에 타오르는 불과 영혼을 가지고 있다면 그걸 억누를 수는 없지. 소망하는 것을 터뜨리기보다는 태워버리는 게 낫지 않겠니? 그림을 그리는 일은 내게 구원과 같다.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면 지금보다 더 불행해졌을 테니까. 어머니께 깊은 사랑을 전해다오. 1887년 여름에서 가을 사이. 감자 먹는 사람들. 진정한 농촌 그림. 태호에게. 네 생일을 맞아 늘 건강하고 마음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오늘에 맞춰 유화 감자 먹는 사람들을 보내고 싶었는데 작업이 잘 진행되긴 하지만 완성하지 못했다. 최종 그림은 기억을 더듬어 그리니 비교적 짧은 시간에 완성되겠지만 겨울 내내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 머리와 손 그리는 연습을 해왔다. 강한 열의를 갖고 작업에 임했기에 며칠 동안은 치열한 전투를 치르는 것 같았다.
가끔은 그림이 완성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두렵기도 했다. 그러나 그림을 그린다는 게 뭐냐? 행동하고 창조하는 것 아니냐? 감자 먹는 사람들은 황금색과 잘 어울릴 것 같다. 혹은 짙게 그늘진 잘 익은 곡물색의 벽지를 바른 벽 위에 걸어놓아도 잘 어울릴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배치하지 않고 그림을 보여서는 안 된다. 특히 어둡거나 흐린 배경에서는 이 작품의 장점이 잘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그림의 내용이 아주 어두운 회색조의 실내를 들여다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삶 속에서도 램프가 하얀 벽 위로 뿜어내는 열기와 불빛은 관찰자에게 더 가깝기 때문에 전체 장면을 황금색 불빛 속에서 보게 된다. 물론 관객은 그림 바깥에 있다. 그러나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그림 전체가 뒤쪽으로 투영되고 있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그림의 주변에는 짙은 황금색이나 구릿빛이 칠해져 있어야 한다. 그 그림을 제대로 보고 싶다면 부디 내 말을 잊지 말아라. 황금빛 색조와 함께 배치해야 그림이 더 잘 살아난다. 불행하게도 희거나 검은 배경에 놓인다면 대리석 같은 질감이 죽어버릴 것이다. 그림자를 푸른색으로 칠했기 때문에 황금색이 이것을 돋보이게 해준다. 어제 에인트호벤에 사는 그림 그리는 친구의 집에 그 그림을 가지고 갔다. 사흘 동안 그곳에 머무르며 그림의 달걀 흰자 위를 칠하고 약간의 세부 손질을 해서 마무리하려 한다. 친구는 색 다루는 법을 배우려고 아주 열심인데 감자 먹는 사람들에 특히 매료되었다. 석판화를 제작하기 위해 그렸던 습작을 이미 본 적이 있는 그 친구는 내가 색채와 데생을 그 정도로 잘 다루리라고는 믿지 않았다고 했다. 그도 모델을 두고 그리기 때문에 농부의 머리나 손가락이 어떠한지를 잘 알고 있었지만 이제 그것을 어떻게 그려야 할지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다고 했다. 나는 램프 불빛 아래에서 감자를 먹고 있는 사람들이 접시로 내밀고 있는 손, 자신을 닮은 바로 그 손으로 땅을 팠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려고 했다. 그 손은 손으로 하는 노동과 정직하게 노력해서 얻은 식사를 암시하고 있다. 이 그림을 통해 우리의 생활 방식, 즉 문명화된 사람들의 것과는 상당히 다른 생활 방식을 보여주고 싶었다. 사람들이 영문도 모르는 채 그 그림에 감탄하고 좋다고 인정하는 것이 내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일이다. 그것을 위해 겨울 내내 이 직무를 짜낼 다양한 색채와 실을 손에 쥐고서 그 결정적인 짜임새를 찾아왔다. 아직은 다듬어지지 않고 거친 모양을 한 천에 불과하지만 그 천을 짠 실은 세심하게 그리고 특정한 규칙에 따라 선택되었다. 언젠가는 감자 먹는 사람들이 진정한 농촌 그림이라는 평가를 받을 것이다. 감상적이고 나약하게 보이는 농부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은 다른 대상을 찾겠지. 그러나 길게 봤을 때에는 농부를 전통적인 방식으로 달콤하게 그리는 것보다 그들 특유의 거친 속성을 살려내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낳을 것이다. 여기저기 기운 흔적이 있고 먼지로 뒤덮인 푸른색 스커트와 상의를 입은 시골 처녀는 날씨와 바람, 태양이 남긴 기묘한 그늘을 갖고 있을 때 숙녀보다 더 멋지게 보인다고 생각한다. 그녀가 숙녀들이 입는 옷을 걸친다면 특유의 개성은 사라져버릴 것이다. 또한 농부는 일요일에 교회에 가려고 신사복을 차려입었을 때보다
작업복을 입고 밭에 나가 있을 때가 더 좋아 보인다. 이와 비슷하게 농부의 삶을 담은 그림을 전통적인 방식으로 세련되게 그리는 것은 잘못이다. 농촌 그림이 베이컨, 연기, 찐 감자 냄새를 풍긴다고 해서 비정상적인 게 아니다. 마구간 그림이 거름 때문에 악취를 풍긴다면 훌륭하다고 해야겠지. 바로 그게 마구간이니까. 밭에서 잘 익은 옥수수나 감자 냄새, 비료 냄새, 거름 냄새가 난다면 지극히 건강한 것이지. 특히 도시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더욱 그렇다. 그런 그림이 그들에게 도움이 될지는 모른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도 농촌 생활을 다룬 그림에서 향수 냄새가 나서는 안 된다. 네가 이 그림에서 마음에 드는 것을 발견하게 될런지 궁금하다. 그랬으면 좋겠다. 포르티에 씨가 내 그림을 취급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그에게 습작보다 더 나은 것을 보낼 수 있어서 다행이다. 뒤랑 루엘에게는 비록 그가 데생이 그리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건 알지만 이 유화를 보이도록 해라. 그가 이 그림을 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대로 내버려 두렴. 상관없다. 그러나 그에게 그 그림을 한번 보여주기는 해라. 사람들에게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어야 할 것 아니냐. 분명 웬 쓰레기 같은 그림이냐라는 말을 들을 게 뻔하지만 내가 각오하고 있듯 너도 각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진실하고 정직한 그림을 그려야 한다. 농촌 생활을 그리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다. 그러나 예술과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진지한 반성을 하게 될 그림을 그리지 않는다면 스스로를 용납할 수가 없다. 밀레나 드그루 같은 화가들이 더럽다, 저속하다, 추악하다, 악취가 난다 등등의 빈정거림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꾸준히 작업하는 모범을 보였는데 내가 그런 악평에 흔들린다면 치욕이 될 것이다. 그래서는 안 되지. 농부를 그리려면 자신이 농부인 것처럼 그려야 한다. 농부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똑같이 느끼고 생각하면서 그려야 할 것이다. 실제로 자신이 누구인가는 잊어야 한다. 자주 생각하는 문제인데 농부는 여러 가지 점에서 문명화된 세계보다 훨씬 더 나은 세계에 살고 있는 것 같다. 모든 점에서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도대체 그들이 예술이나 다른 많은 것들에 대해서 알아야 할 이유가 있겠니? 더 작은 크기의 습작도 여럿 있다. 그러나 큰 작품을 그리느라 바빠서 다른 그림을 많이 그리지 못했다는 건 너도 이해하겠지. 그림이 완성되고 물감이 마르자마자 작은 습작과 함께 너에게 보낼 생각이다. 발송을 너무 늦추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서두르고 있다. 그렇게 하려면 그 그림의 두 번째 석판화는 포기해야 할 것 같다. 이 그림에 대한 포르티에 씨의 보증서를 받을 수 있다면 좋겠다. 그 그림에 너무 빠져 지내느라 이사해야 한다는 것도 잊을 뻔했다. 이사에도 신경을 써야 했는데 이사 걱정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장르의 그림을 그리는 화가는 워낙 해야 할 일이 많아서 다른 화가보다 더 편하게 지낼 수 있기를 바랄 수 없을 것 같다. 게다가 그들이 어떻게든 그림을 그리는 이상 나도 물리적 어려움으로 잠시 주저할 수는 있지만 파괴되거나 침식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니 어쩔 수 없다. 나는 감자 먹는 사람들이 아주 좋은 작품이 되리라고 믿는다. 너도 알다시피 근래 며칠간은 물감 때문에 고생했다. 물감이 완전히 마르기 전에는
그림을 망칠 각오를 하지 않고는 붓질 한번 마음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수정할 때는 작은 붓으로 냉정하고 침착하게 해야 한다. 가끔 그림을 친구에게 가져가서 혹시 내가 그림을 망치는 건 아닌지 물어본 것도, 마지막 손질을 그의 작업실에 가서 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너도 이 그림이 독창적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될 것이다. 네 생일에 맞추지 못한 것은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 1885년 4월 30일. 파괴와 광기의 공간, 밤의 카페. 테오에게. 우체국에서 얼마 전에 그린 그림을 붙이면서 새 그림 밤의 카페의 스케치도 함께 넣었다. 이제 일본판화의 성격을 약간 가미하면 완성될 것이다. 카페는 사람들이 자신을 파괴할 수 있고 미칠 수도 있으며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한다. 밤의 카페를 통해 그런 느낌을 표현하고 싶었다. 부드러운 분홍색을 핏빛 혹은 와인빛 또는 붉은색과 대비해서, 또 부드러운 녹색과 베로네즈 녹색을 노란빛 또는 녹색과 거친 청록색과 대비해서, 평범한 선술집이 갖는 창백한 유황빛의 음울한 힘과 용광로 지옥 같은 분위기를 부각하려고 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일본 회화 특유의 경쾌함을 담고 있다. 인상파 화가 중 가장 겸손하고 예민한 시슬레의 작품을 보고 화가가 술에 취해서 그린 것 같다고 했던 테르스테이흐 씨가 이 그림을 본다면 정신착란 중에 그렸다고 할 것이다. 전시회를 열자는 네 의견에는 전혀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곳에서 늘 전시회를 열던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말이다. 그 전에 그들에게 미리 말해야 할 것은, 이번 전시회는 습작으로만 구성될 것이고 내년에 완성작을 가지고 두 번째 전시회를 열고 싶다는 것이다. 그래도 좋다면 두 차례의 전시회가 끝난 후에 전시했던 그림을 그들에게 모두 기증할 수도 있다. 내가 전시회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말아라. 단지 습작을 완성작으로 받아들이는 일이 없도록 분명히 하고 싶고, 첫 번째 전시는 습작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미리 밝히고 싶을 뿐이다. 씨 뿌리는 사람과 밤의 카페 단 둘만 완성된 유화 작품이 될 것이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아버지와 닮은 초라한 농부가 카페로 들어왔다. 정말 놀랄 만큼 닮았다. 특히 속을 알 수 없어 보이고 권태로워 보이는 분위기나 분명치 않은 입모양새가, 그 모습을 그리지 못한 게 아쉽다. 내 영혼을 주겠다. 테오에게. 내 건강과 작업이 진행되는 속도가 그다지 나쁘지 않다는 말을 전하기 위해서 몇 자 적는다. 요즘은 한 달 전에 비해서 놀라울 정도로 몸 상태가 좋다. 팔다리가 부러져도 시간이 지나면 낫는다는 것은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머릿속에 뇌가 망가져도 낫는다는 건 몰랐단다. 이전이라면 감히 바랄 수도 없을 정도로 몸이 좋아지고 있다는데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몸이 더 좋아진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생각에 휩싸이곤 한다.
네가 이곳에 왔을 때 고갱의 방에 걸려있던 30호짜리 해바라기 그림 2점을 봤을 거라고 생각한다. 조금 전에 그 복제 그림을 마무리했다. 원래 그림과 완벽하게 동일하다. 이 그림들 외에 내가 쓰러지기 직전까지 작업 중이었던 롤랭 부인의 초상에 대해서도 말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요즘 이것을 복제한 2점의 그림도 진행 중이다. 전에 고갱에게 이 그림에 대한 아이디어를 말한 적이 있다. 아이슬란드의 어부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던 중이었지. 막막한 바다 위에서 온갖 위험에 노출되어 지내는 그들의 서글픈 고독을 생각해보자. 어린아이 같으면서도 동시에 순교자의 모습을 지닌 그 어부들이 고기잡이 배의 선실에서 바라보면 좋을 그림. 어린 시절 요람에서 흔들리던 때의 감각이 되살아나고 어릴 때 듣던 자장가가 떠오르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구나. 이 그림은 싸구려 가게에서 파는 서툰 판화처럼 보일 수도 있다. 오렌지색 머리카락에 초록색 옷을 입은 여인이 분홍색 꽃그림이 그려진 초록색 벽지를 배경으로 앉아있다. 생소할 정도로 거친 분홍색, 거친 오렌지색, 거친 초록색이 눈에 거슬릴 정도로 부조화를 이루면서도 단조로운 빨간색과 초록색 덕분에 나름의 온화함을 회복한다. 난 이 그림이 해바라기 그림들 사이에 걸려있는 것을 상상해 보았다. 이 그림과 같은 크기의 해바라기 그림들은 양쪽 옆에 세워둔 큰 촛대처럼 보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모두 7에서 9점을 걸어두면 어떨까? 아직 한겨울이니 제발 조용히 작업할 수 있게 내버려다오. 그 결과가 미친 사람이 그린 그림에 불과하더라도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제 참을 수 없는 환각도 사라졌고 악몽을 꾸는 일밖에 없다. 칼륨 정제를 복용한 덕분이 아닐까 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금 바로 나를 정신병원에 가둬버리든지 아니면 온 힘을 다해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내버려다오. 내가 정말 잘못했다면 나를 가둔다 해도 반대하지 않겠다. 그냥 그림을 그릴 수 있게만 해준다면 약속한 주의사항을 모두 지키도록 하마. 내가 미치지 않았다면 처음 그림을 시작할 때부터 약속해온 그림을 너에게 보낼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 나중에는 하나의 연작으로 보여야 할 그 그림들이 여기저기 흩어지게 될지도 모른다. 그렇다 해도 너 하나만이라도 내가 원하는 전체 그림을 보게 된다면 그 그림에서 마음을 달래주는 느낌을 받게 된다면 나를 먹여 살리느라 너는 늘 가난하게 지냈겠지. 네가 보내준 돈은 꼭 갚겠다. 안 되면 내 영혼을 주겠다. 우리는 모두 한 사슬에 연결된 고리에 불과하다. 고갱과 나는 서로를 아주 잘 이해한다. 만일 우리가 약간 미쳤다면 그래서 어떻단 말이니? 우린 붓을 이용해서 온갖 혐의에 반박하는 철저한 예술가가 아니냐. 어쩌면 언젠가는 모든 사람들이 노이로제나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병에 걸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해독제도 존재하지 않을까? 사람들은 들라크루아에게서 베를리오스나 바그너에게서 그런 해독제를 얻는 것 아닐까? 나 역시 예술가의 광기에 감염되지 않았다고는 말하지 않겠다. 하지만 바로 거기에서 생겨나는 해독제와 위안물이야말로
조금의 선한 의지와 함께 충분한 보상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